송파 초선이라는 게 되게 안 어울리시는데. 송파에서 처음 했으니까 국회 사선, 송파 초선. 송파에서 그럼 재선에 임한 소감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보궐선거로 중간에 들어와서 1년 10개월 만에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다시 송파에서 신임을 받기 위해선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 됐던 사연이 있죠. 그래서 제법 많은 성과도 내고 여기가 이제 소위 야당이 강한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점수는 주민들한테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텃밭치고는 점수가 좋다. 그렇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체감한 지역 민심은 어때요? 말씀드린 대로 원래 보수 텃밭인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 뭐 등등으로 상당히 이제 지역 민심이 조금 안 좋아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유권자 구성이 조금 오히려 젊어진 그런 이제 유권자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삿바끈을 팽팽하게 잡고 있는 상황,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와 조금 개혁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팽팽하게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최재성 TV로 상당히 젊은 유권자들 호응을 얻으셨다는 소문이. 영화배우 최재성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보니까 이제 정치인 최재성이라서 온 김에 이제 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영상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좀 호소를 해보자 이제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조금 제가 많이 망가진 영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연기력이 예사롭지 않으시던데 한번 보여주세요. 나만 믿고 따라와. 혼을 바치면 그런 연기가 나옵니다. 한 번 더 여기서 하시긴 어려우시고. 나만 믿고 따라와요? 네네. 그건 뭐 어렵지 않죠. 네, 한번 해보세요. 나만 믿고 따라와. 이 뒤로 돌아서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송파 나만 믿고 따라와. 마지막에 한번 고개를 다시 돌리셔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진짜 아무 국회의원이나 그런 그 정도 연기력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시인들은 영혼을 깎아서 시를 쓰고 이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정말 혼을 바쳐서 해야 됩니다. 이 혼을 바친 연기. 근데 말씀대로 이제 사실 송파라는 곳이 민주당의 현 여권에 유리한 지역은 네. 아닌데 최근에 코로나19가 있었고 또 송파 헬리오시티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일부에선 험지가 사지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코로나 이후에 좀 민심이 더 어두워진 측면은 없나요? 초중반 단계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송파가 그 이후에도 확진자가 나와서 12명이거든요. 그런데 송파가 70만이 다 돼요. 그러니까 25개구 서울시 인구로 나눠봤을 때 평균 정도의 이제 확진자인데 정부도 그렇고 송파구도 그렇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주민들께서도 조금 인식을 하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잘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하시는 경향들이 눈에 띄게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보다는 민심이 좋아졌다. 그렇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검사 수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 확진자를 잡아내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또 세계에서 제일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국민들한테 조금 평가를 후반기 들어서 조금 더 받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얘기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얘기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제 배현진 후보랑은 리턴 매치가 된 거죠. 지역구에서 좀 자주 마주치세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다니니까 근데 그 전에 평소에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또 배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야당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관광 가시는 버스 앞에서도 마주치고 또 송파 지역에 새마을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도 또 마주치고 또 뭐 이렇게 소주 한 잔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주집에서도 마주치고 그래서 자주 마주치는 편입니다. 만나면 누가 먼저 인사하나요? 뭐 아무래도 배현진 후보가 먼저 하는 빈도수가 높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제 얼굴이 눈에 잘 띄니까 배현진 후보는 조금 많잖아요. 저는 좀 넉넉하고 그러니까 멀리서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고 잘 보여서. 예. 네. 아무래도 또 더 연장자시니까 와서 네. 인사하는 빈도수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런 거를 굳이 따지지 않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배현진 후보가 다른 쪽을 보고 있을 때 안 보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게 없어요. 뭐 어찌 보면은 조금 온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쟁당의 이런 이제 후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격이 없고 또 그런 마음의 벽 없이 그렇게 지역에서 만나고 서로 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문 경우죠. 소주집에서 만났을 때 같이 뭐 술잔도 기울이고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어떤 모임 같은데 이렇게 인사 갔다가 마주치면은 그거는 좀 경쟁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배 후보가. 네, 저도 이렇게 꽤 하는 편인데 술 경쟁?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 있을 때 인사 가잖아요. 특히 작년 연말에 이렇게 막 송년회 같은 거 막 11월 달부터 막 하잖아요. 그리고 12월 달 막 다니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술 한 잔씩 주잖아요. 배 후보 안 지고 잘 드시더라고. 이긴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아니 끝까지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꽤 잘 드세요. 조만간 끝까지 갈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뭐 글쎄 뭐 꼭 해야 되나요? 아니, 우리 배현진 후보가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재성 의원은 긴장하셔야 한다. 네. 네, 2년간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일종의 선전포고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을 보듬는 정치에서는 우리 최재성 의원님도 뒤지지 않는다. 이런 여권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는 좋다고 봐요. 제가 현역이고 또 도전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상대 후보를 보고 정치를 하거나 선거를 하면 자기 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긴장을 하는데 민심을 보고 초긴장을 해야 되고 상대 후보를 보고 반사적 캠페인을 하거나 반사적 정치를 하게 되면 좋은 정치를 하기가 어렵고 좋은 선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픈 이야기 또 유권자하고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그 메시지는 뭔가 이런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야 좋은 경쟁이 될 수가 있죠. 저는 민심에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쟁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근데 지금 뭐 현장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최재성 의원은 친문 실세다. 최재성에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는 친문 실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지어 최재성 때문에 서울시가 탄천을 개발했다. 그래서 송파 집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는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하고 지역에 해야 될 일하고 이것을 연계시키는 거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탄천 동로를 확장해서 워낙 정체되니까요. 그 대신 지하로 묻고 상층부에 5km에 이르는 공원을 만드는 일은 그거는 꼭 부동산 정책하고는 상관없이
수건이었고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과정에 탄천동로의 그런 사업이 추진이 확정됐다는 게 발표되니까 그런 이제 억측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것은 해야 될 일입니다. 친문 실세라서 개발했다는 건 억측이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뭐 제가 노력을 한 거는 사실인데 꼭 부동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했고 친문 실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기로 확정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모두가 좋은 일이에요. 그게 송파 주민들한테도 좋지만 서울 시민 또 우리 또 이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서울에 그런 좋은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조금 가볍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최재성이 친문 실세다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저는 사실 정치를 어떤 개파나 그룹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님과의 일종의 이제 정치 관계 이런 것도 저 개인이 그렇게 한 거지 어떤 그룹핑이 돼서 그 개파 내지는 그룹의 하나의 그 힘을 가지고 그런 대통령이나 유력한 정치인과 관계를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실세다 그러면 어느 그룹을 대표해서 친문 그룹을 대표해서 대통령과 관계를 하거나 혹은 또 당내 정치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해석되어지는데 저는 그야말로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이 있어야 그 중에 실세다 이럴 텐데 저는 기승전 혼자 그렇게 하는 편이라서 맞기도 하고 또 기존 관념에는 또 잘 안 맞는 그런 구석이 있죠. 사선 의원다운 답변을 하셨네요. 상당히. 이건 사실입니다. 네.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래 뭐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이랑 자주 연락하세요?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게 그 자주 한다 그러면 또 오해가 생기고 안 한다 그러면은 또 이 뭐 맨날 친문 뭐 실세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연락도 안 하냐 그러면 또 사람이 헐거워지고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본전은 차릴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최근에 이제 한참 민주당 공천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가지 눈에 띄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셨던 장면이 있었어요. 뭐 하위 20% 명단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이력을 삽입 허용해야 된다. 최근에는 이제 비례 무공천을 주장하신 기자회견도 했는데 살펴보면은 이런 주장들이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당 지도부의 대세 방침과 다른 목소리를 좀 공개적으로 지속했던 배경이 궁금해요. 다 받아들여지면 그건 제가 당대표 해야죠. 그런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은 늘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제가 판단하기에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선택을 하면은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밖으로 책임 여당의 구성원으로서 밖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자기 정치를 하고 흔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당연히 공감하는 의견도 있고 제 제안에 또 이견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보니까 중요한 거는 잘 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어떤 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뭐 안 받아들여진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셨듯이 저는 매우 중요하게 봤는데 근데 이제 비례대표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문제는 아직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 이름으로 비례대표를 내는 것은 여러모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명분과 또 현실적 실리 두 가지 측면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앞에 두 가지는 지나간 일이고 의문의 2패를 제가 당했던 그런 제 제안이었기 때문에요. 그거는 실패했죠. 실패했을 때 아쉽진 않으셨어요? 아쉽죠. 아쉬워도 저는 정당은 당내에서도 자기 생각과 소신이 맞으면 쟁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쟁도 해야 되고 그러나 설득하지 못하고 자기 의견이 채택이 안 된 건 그것은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논리와 근거를 가다듬고 조금 더 열심히 못했다라는 자성을 먼저 해야지 안 됐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깥에 얘기를 하고 외화시키고 하면 국민들이 여당의 그런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설득하고 안 되면 그것은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 또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봐요. 보통 이제 의견 제시가 안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지금 이해찬 대표가 전당원 투표로 공을 넘겨놓은 상태잖아요. 전당원 투표가 아직 확정 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다른 당하고는 조금 달라요. 당연한 거거든요. 민주당의 당원 당규 구성을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정당에도 없는 게 있는데요. 재작년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어요. 당원의 주권 확대, 직접 민주주의 강화. 그래서 합당과 해산은 전당원 투표를 하게끔 아예 당원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천 룰은 공천 특별당규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되고 아니면 통과가 안 되고 이렇게 특정을 해놓은 게 있고 또 하나는 당원들의 일정 숫자 이상의 제한이 있으면 토론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환권이죠. 그리고 발안권, 의제를 상정을 해서 당 지도부와 의결체계에서 반드시 다루게끔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혹은 투표 요구권. 그래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설계가 돼 있는 정당이라서 다른 정당하고는 좀 구성이 다르고 세계 어떤 정당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안이면은 당연히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합당과 해산도 지도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인데요. 비례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전당원의 이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의당, 전당원 투표로 가는 게 맞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정당입니다. 그 훌륭한 제도를 갖고 있는 정당이고 그 훌륭한 제도를 만든 사람이 당시 혁신위원장 최재성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몰랐네요, 그거는. 당원 투표에 모르셨어요? 예. 당원 투표 일단 찬성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 합당 해산에 준하는 전당원의 생각과 이해가 반영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전에 민주당이 이런 조항이 없었을 때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시절에 그때 그런 논쟁이 많았어요. 안철수 전 대표는 새정치의 대표 상품으로 지방선거 무공천을 주장을 했고 김한길 대표도 합당 과정에서 그것을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이게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서 지방선거 공천하지 말자고 개정이 됐으면 응당 그렇게 하는데 한쪽은 공천을 하고 민주당은 공천을 안 하고 그러면 책임 정치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패배를 예약하고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정치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전당원 투표를 해서 공천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은 불세출의 혁신위원장이었고 사무총장 출신이었던 최재성이 혁신위원회 하면서 설계했던 직접민주주의 강화,
전당원 투표로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이 설계 속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전당원 투표 사안이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네. 빅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한번 또 기자회견 하셨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야당의 탄핵 주장에 대해서 네, 기자회견 관련하셨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뭐 이거는 심재철 원내대표의 돌출 행동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로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은 공표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심재철 원내대표가 한 번 한 게 아니거든요.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전제로 총선 승리 후 탄핵하겠다, 탄핵 추진하겠다, 요것을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선거법 위반으로 울산 소위 선거 개입 사건을 찍으면서 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울산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임기 중에 소추받지 아니하잖아요.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건 탄핵이라는 수단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현직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나,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위성정당의 문제.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20석 이상 갖고 가서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당을 만들겠다는 일종의 입법 권력을 인위적으로 쿠데타하는 계획을 공공연히 지금 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하나의 계획 속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하겠다라고 천명하고 선거법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으로 일당이 돼서 그 에너지를 삼겠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악의가 맞는 거죠. 주장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야당이 하는 주장을 지금 우리가 정색하고 반발하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 룸이 커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저희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는 야당의 이야기에, 그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순간, 저희가 반론을 하는 순간 얘기가 더 커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사실 자제를 했었죠.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 발언이 나온 이틀 후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저게 하나의 썰이거나 그냥 실수거나 이랬으면은 그냥 묻고 가는 게 여러모로 좋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근데 저거는 확실하게 가정을 한 게 아니고 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이거는 이제 뭐 하나의 이제 추론입니다만,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울산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탄핵하라고 만든 공소장 아니면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또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가짜정당을 버젓이 해서 원내 일당 쿠데타를 하겠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의 그런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국민들과 또 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국정 혼란을 넘어서는 국정농단 사태는 막아주는데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런 언급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당 지도부와 교감하고 진행하시죠? 제가 그냥 했죠. 이번에 비례정당과 마찬가지로 그랬더니 당에서도 이제 탄핵을 추진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추론이 아니고 기정사실화 추진한다. 야당에서 이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당 대표든 또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탄핵 일당 탈환 후 탄핵 추진이 기정사실이라고 나름대로 파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혼자
제안하지 않고 혼자 기자회견을 하면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의견 제시를 하고 이렇게 설득을 하려면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두 가지 탄핵 발언도 제가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탄핵 주장하는 게 사실이구나 이렇게들 다 인식을 하게 됐죠. 방금 이제 미래통합당이 제1당 탈환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여당의 총선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4선이시고 핵심이시고 중진이시니까 우리 최재성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21대 총선의 민주당 목표 의석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망을 좀 여쭈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국가대표 축구 경기 주요 경기는 스코어까지 맞춰요. 제가. 어떻게? 근데 공교롭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믿을까봐 그거 예상해가지고 결과가 이제 내 예측대로 스코어가 나오니까 돗자리 깔아라. 정말 이런 걸 맞출 수 있냐 이런 이제 카톡들 보내온 거 다 캡처해서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축구는 스코어까지 제가 주요 경기는 맞추는데 신기가 있다. 아니 그거는 과학적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없지만 하여튼 제 감으로 그게 딱 하나 있어요. 국가대표 경기에서 가장 가까운 시일에 제가 했던 축구 경기. 그 속에서 제 컨디션, 제가 골 넣은 거, 어시스트한 거, 상대팀과의 스코어 격차 이걸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스코어를 예측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국가대표 경기인데 저녁에 아침에 국회에서 축구를 했다. 그런데 두 골을 넣고 경기 내용은 두 골은 넣었는데 경기 내용은 별로였다. 그러면은 1대1로 끝나고 연장전에서 겨우 한 골 넣어갖고 신승을 하겠다. 대충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인간 문어예요. 그 알죠? 파울이라는 문어 월드컵에서 이게 이긴 팀 맞췄던 거. 승패를 떠나서 이제 스코어까지 맞히고.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스포츠 토토하게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영험이 떨어져서 안 된다. 사적인데 이게 쓸 수가 없다. 나의 이 영험을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의석수를 숫자로 맞추는 거는 저는 못 하겠어요. 그건. 스코어는 맞춰도 축구 스코어는 맞춰도 예. 의석수는 못 맞추겠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감으로도 할 수 없고. 근데 지금은 그것을 예측하기에 더욱 어려운 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칼날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삐걱하면 의외로 확 격차가 벌어져서 패배할 수 있고 또 그 칼날리를 민심의 칼날리를 걸으면서 조심하고 긴장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면 상대가 삐걱하면은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응원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의석수까지 얘기하는 거는 민심의 현주소를 봤을 때 무망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틀릴까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민심에는 초긴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대략 보면 거의 접전일 것이다. 접전일 것이다. 민주당의 목표는 과반 확보입니까? 일당 유지입니까? 한 당이 과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연동형 비례제가 되는 순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상당한 선전을 한다면 가짜정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20석 이상을 갖고 가는 이 구도에서는 과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월등한 성적을 낸다는 것 또한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과반이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성정당, 가짜정당으로 민심을 왜곡해서 과반수 정당을 하겠다는 그런 기도 아니면 이 선거제도 자체가 한 당이 과반수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과반수 정당이 나올 수가 없다. 일당 유지가 민주당의 목표. 일당의 문제죠. 그리고
이제 협치와 정당 간의 공조 연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소위 한국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이제 보수 정당이 어느 정도를 하느냐, 또 민주당, 또 뭐 정의당, 또 등등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이제 개혁 정당이 어느 정도를 하느냐. 그래서 어느 쪽이 과반이냐 이것을 놓고 결과를 분석할 수는 있어도 어느 당이 과반이냐의 문제는 성립되기 어려운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어렵고 무거운 얘기 많이 여쭤봤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좀 재밌는 말씀 몇 개 여쭤볼게요. 어려운 얘기를 제가 재밌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축구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돗자리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 많이 먹어요. 아까 인간 문어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제 최근에 이광재 지사님께서 다시 당에 이제 복귀를 하셨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 이제 초선 의원 지내셨을 때 두 분의 외모가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분석이 유권자들 사이에 많았거든요. 이제 무려 그것도 15년 전인데 네. 이제 여전히 닮았다는 말씀을 좀 들으세요? 지금도 강원도 식당 가면 손님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지사님 오셨냐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광재 전 지사 얘기죠. 뭐 에피소드도 많고요. 그런데 이광재 전 지사님이 별로 유쾌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랑 닮았던. 저는 괜찮은데 본인은 기분 나빠하는 것 같더라고. 과거에 공개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댓글을 좀 다루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광재 지사님이요? 아니 최 의원님께서 제가요? 그러지는 않았고요. 저는 뭐 나쁘질 않죠. 그래도 뭐 닮은 사람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지역구가 제가 남양주였었고 이광재 지사가 이제 평창 영월 이쪽이었잖아요. 그럼 강원도 가면 그런데요. 평창 가면 제가 그때 대변인 할 때였거든요. 아니 지사님 좀 전에 텔레비에 나오더니 어떻게 여기 또 왔냐고 홍길동이냐고 말이야. 축지법 쓰냐고. 근데 제가 기분 나쁘다는 글을 농담으로라도 한 기억은 없고요. 서로 만나면 그래요. 저는 이광재입니다 이러고 이광재는 최재성입니다 이러고. 제가 보니까 근데 약간 15년새 싱크로율이 약간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지금요? 두 분이 약간 그 전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외모가 발전하시지 않았나. 사진 보면 그전에는 진짜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갖고 2008년 총선이 제가 속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던 선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 통틀어서 26명만 당선이 되고 90명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갑자기 8시에 막 전화통이 불이 나고. 근데 못 받았어요, 막 선거운동 하느라고. 선거운동 기간 내였었거든. 9시에 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중파 방송 8시 뉴스, 9시 뉴스에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났어요. 나중에 이제 허위로 밝혀졌지만 그게 9시 뉴스, 8시 뉴스 탑이었어요. 그런데 이광재 안 좋은 지사가 9시 뉴스 탑으로 나왔는데 자료화면은 최재성이 나간 거야. 실화예요, 실화. 그것도 공중파 방송에서. 그래갖고 막 난리들이 난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기자한테 그 방송국에서 경위서를 쓰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진 2장을, 이광재, 최재성 사진 2장을 딱 붙여서 첩으로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게 경위서 내용이었다고요. 그 정도로 이제 닮았었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뭐 여기서도 막 그랬어요. 국회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중절모 쓰시고 수염까지 이렇게 길게 기르신 어르신이 계속 말을 붙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10여 년 됐죠. 그런데 제가 또 남양주 어르신인 줄 알고 네네 막 그랬는데 너무 구체적이야. 뭐 영식이가 식당을 냈는데 장사가 잘 안 된대. 막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군요. 잘 돼야 되는데 막 이랬어요. 제가 아는 분인 줄 알고 제가 기억 못한 거 아닌가 해서. 그런데 1층에 딱 내려가지고
그럼 어르신 들어가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몇 걸음 걸으시다가 뒤 딱 돌아보시더니 그런데 올림픽은 언제 하는겨? 이러는 거예요. 그게 평창 올림픽 얘기야. 그러니까 저를 이광재 지사로 생각하고 계속 말을 붙인 거예요. 아, 참 뭐 그런 기억도 있고 에피소드가 진짜 많으시네요. 엄청 많습니다. 예. 그만큼 또 당에서 오랫동안 두 분이 정치를 해오셨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송파에서 젊은 후배와 이렇게 정치 후배와 같이 이제 맞붙으시게 됐는데 사실 아드님 얘기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그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드님 최낙타 네. 본명이 아니죠. 예. 네. 분명히. 근데 더 유명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디계의 훈남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나오는데 훈남 유전자. 제가 보니까 저 청년 시절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입니다. 아, 그래요. 아드님 의견은 어때요? 제 얼굴 안 빨개졌죠. 저는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져. 아니 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아들한테까지 아버지의 청년 시절하고 너 똑같다 인정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얼굴이 빨개지네요. 홍익 인간이십니다. 널리 인간을 빨갛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아이고 나 청년 시절하고 어쩜 저렇게 똑같냐. 아이고 자기 아버지 닮아서 막 이런 생각인데 뭐 사실 뭐 이게 뭐 굉장히 그 상식적인 얘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선거운동에 좀 보탬이 되나요, 아드님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선거 치르면서 한 번은 와요. 우리 한 번만? 낙타가 한 번은 오는데 뭐 자기 할 일 하고 또 아버지가 또 후보로 나왔다고 또 열일 다 치우고 또 와서 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몰라서 저도 얘기 안 하고 뭐 낙타도 뭐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오고 그렇죠. 이상하게 정치만 한국만 그러는 것 같아. 아, 누가 나가면 우선은 배우자가 희생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랬어요. 남편이 어디 기업에 다닌다고, 어디 또 서울시청에 다닌다고, 아내가 같이 출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하여튼 남편이든 아내든 정치인으로 나가면 배우자가 거의 그 정치인하고 똑같이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노력하고 이게 참 맞나 모르겠다. 뭐든지 자연스럽고 그냥 정상적인 게 좋은데 우리는 너무 올인을 해가지고 온 가족이 또 심지어 사돈의 팔촌까지도 전부 그게 참 한국 정치나 선거 문화가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 한 적 있고 아 그러니까 진짜로 안 도와주대. 노래 같은 거 작곡, 뭐 선거송 같은 거 작곡에 싱어송라이터니까 작곡 재능을 좀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어요? 아직은? 안 그래도요. 그저께 얘기구나. 3일 됐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너도 바쁘고 한데 선거 때 뭐 이렇게 자주 올 수는 없고 하니까 로고송이라도 하나 조금 할 수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누구랑 얘기해야죠? 그러더라고. 보좌진 좀 불편했던 모양이야. 내가 직접 얘기하니까. 그래갖고 우리 보좌관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저께 보좌관이 소속사하고 상의해보는데요. 확실하네요. 예. 그래서 곡을 잘 써요. 제가 보기에는 감각이 있고 아주 잘 써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그 전에 보니까는 곡도 잘 쓰고 노랫말도 좋더라. 그러니까 곡을 잘 써서 네가 부르지 말고 나를 다오. 노래는 내가 더 나은 것 같다. 그 뒤로 한 6개월 연락 없더라고요. 곡은 잘 써요, 제가. 아드님이 좀 끼를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요,
대안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독일의 발데로프 학교나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대안학교들이 거기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고 토론하고 책 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딱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무섭게 해서 학자도 되고 뭐 교수도 되고 하는데요. 또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이런 이제 환경 시민운동 쪽이나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쯤 되니까 기타를 잡고 그리고 뭐 이렇게 시작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작시죠. 그래서 뭐를 하려나 했더니 결국은 음악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대학 딱 가고 난 다음에는 유학을 보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로 했더니 버클리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능력껏 가라. 그랬어요. 못 갔어요. 예. 좀 부자지간이 좀. 네. 어쨌든 조만간 최낙타 작사 작곡 최재성이 부른 선거송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소속사하고 상의하라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선거 비용 이런 거 다 따져서 보면 뭐 곡당한 뭐 150만 원, 200만 원 저작권이 나가는데 네 곡 이상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아들 그 음악풍이나 장르가 로고송으로 쓰기 적절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내가 혹시 서운해할까봐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선거 비용 맞추기도 어렵고 5곡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도 아이고 제안을 한 게 오히려 내가 잘 됐다. 본인이 저렇게 빼는데 나도 뭐 설령 로고송을 만들어서 저한테 줘도 과연 그걸 쓸 수 있을까 안 그래도 그 음악 장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안 한다 그러니까 잘 됐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번 선거에 얼굴이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돈 때문에라도 노래는 어려운 걸로. 아니 돈 때문이 아니고 선거 비용 맞추기가 어려워요. 네, 5곡 하면 4곡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뭐죠? 유산슬 대세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류 아모르 파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한 잔에 뭐 이런 거요. 응? 그래서 사실 내가 보기에도 낙타가 낄 틈이 특히 음악풍이 별로 없는데 다행히 튕겨주니까 제가 아주 명분 있게 로고송을 안 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고송에 어떤 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 네, 낙타 거는 아닙니다. 전 틀어졌어요 벌써. 마지막으로 의원님 이제 5선에 도전하시는데 과거에 당대표에 도전하신 이력이 있으세요. 그렇죠? 송파 보궐선거 끝나고. 네. 예. 그리고 사실 당내 지지층도 굳건하신 편인데 21대 국회 입성해서 아직 논의가 좀 이르긴 하지만 5선에 성공한다면 최재성의 남은 정치적 목표는 뭘까요? 저는 조금 이게 생경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송파 주민들께서 신임을 해주시면 저는 국가 재설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건 어느 위치에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총선 후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자꾸 얘기를 하고 강조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기술산업적 측면에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드는 산업혁명이에요. 자동화가 되고 AI가 상용화되고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고 공유경제가 상용화되고 이러면 개인이 구매해야 될 총량들이 사실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줄고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고 이런 이제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건데 그러면 모든 정책이 4차 산업혁명의 이 미래에 맞게 미리 준비되고 재설계돼야 돼요. 세제도 바뀌어야 됩니다.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데 당연히 세제를 바뀌어야죠.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사업이 줄어들고 경제의 한 축이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고용이 줄면은 그럼 일자리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좀 노동 시간도 줄게 돼 있어요. 자동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쯤에 이런 것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정책적 완충들을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사실 이게 통으로 없었어요. 그리고 기술 산업경제에서 뒤지면 안 된다. 이걸로만 서로 강조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 국가 권력을 담당한 사람, 정부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 기술 산업 혁명에 머지않아서 올 수 있는 이 엄청난 변혁 10년 안에 오는 거거든요. 이때 정부의 각종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례로 부동산 정책은 그 기조가 맞죠. 과도한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은 막아내야 되는데 한쪽에서 더 크게 생각해야 될 게 부동산 폭락을 걱정해야 돼요. 인구가 급감하고 그래서 지방 이미 경기도까지 왔거든요. 집값 하락에 대해서. 근데 우리 국민들이 재산 보유 형태가 부동산이 세계에서 제일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면 금융 비용 뭐 이런 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이 폭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새로운 발상이고 정책에 반영돼야 됩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세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국가 재설계를 꼭 하고 싶고 이 국가 재설계에 보다 더 힘있게 또 영향력 있게 할 수 있는 역할과 위치가 있다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산업구조, 세제, 부동산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 당대표급이네요. 아, 당대표가 최소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우리 그 귀 언론사의 발행인님은 최소 위치입니까? 의원님의 그릇에. 예, 감사합니다. 안목이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걱정 속에서 세상을 보고 정치를 구성하고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